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나무와 더불어 살아가는 나무 칼럼니스트 고규홍입니다. 이번 5번째 강좌에서는 식물학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꽃일 뿐 아니라 생명이 어떻게 공생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특별한 꽃을 소개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지구 반대편에서 사는 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열대온실 이런 데에서만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구 반대편의 섬인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자라는 식물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식물은 착색란인데요. 그러니까 난초 종류의 식물이에요. 일명 다윈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주로 유럽 지방에서 많이 이거를 재배용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 식물이 꽃을 피우는 시기가 크리스마스 전후여서 크리스마스 난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다윈란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식물은 학명이 앙그레쿰 세스키피달레라는 이름을 가진 특별한 식물인데요. 이 꽃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국립세종수목원 열대온실에서 직접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종수목원에서는 그 유럽 지방에서 크리스마스 때 피는 거와 달리 우리 기후에 물론 뭐 온실이기 때문에 상황은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 상황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대개 설날 전후에 찾아가서 이제 보곤 하는데요. 어쨌든 거기에 가서 그 현장에서 그 꽃을 보면 꽃이 가운데 이렇게 피고요. 꽃뿌리, 그러니까 꽃받침이 있는 그 뒤쪽으로 기다란 대롱으로 이루어진 부리가 있거든요. 그 부리가 40cm 정도 되는 겁니다. 이걸 처음에 앙그레쿰 세스키피달레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그 뒤에 이 식물이 별로 발견되지도 않았고 식물학계에서 별로 주목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찰스 다윈이 종의기원을 1859년에 펴내고 난 뒤에 그 직후에 영국의 한 원예가로부터 다윈이 이 난초를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을 받고 다윈은 이 40cm의 이 대롱 같은 이 부리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걸 궁금해 했어요. 그리고 이걸 해부해 봤더니 그 40cm나 되는 그 긴 끝의 맨 아래에 꿀이 들어 있었습니다. 꿀이라는 건 뭐겠어요? 꿀이라는 건 다른 매개 동물을 유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겉에 잘 보이고 냄새도 잘 맡고 이러는데 이렇게 놔둬야 되는데 그 깊은 곳에서 놔뒀다는 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다윈은 1863년에 이 난초에 대한 논문을 씁니다. 영국 난초에 대한라는 논문을 쓰면서 그 논문에다가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 이 마다가스카르 섬이라는 곳에는 이게 좀 아주 가느다란 대롱인데요. 이 가느다란 대롱 40cm 끝 꿀이 있는 자리까지 들이밀 수 있는 주둥이, 곤충으로 얘기하면 부리겠죠. 그 부리를 가진 매개 생물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논문에다가 정확히 밝혔어요. 하지만 그때 대개의 생물학자들은 다윈의 그 논문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곤충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40cm나 되는 부리를 가진 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다윈은 한 번도 그 자기의 주장을 뒤로 물리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도 사람들은 이 앙그레쿰 세스키피달레라는 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윈이 죽고 나서 21년 뒤 아마 1903년이 될 텐데요. 1903년에 영국의 생물학자 2명이 동물 탐사로 마다가스카르 섬을 갔다가 그 섬에서 아주 독특하게 생긴 나방을 발견했는데 그 나방이 그들이 이름을 붙인 게 크산토판 박각시나방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크산토판 박각시나방이 어떻게 생겼냐면 박각시나방 종류인데요. 몸뚱아리는 박각시나방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정말 가느다란 부리가 정확하게 40cm가 쭉 뻗어 있는 그런 생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윈 사후 21년 만에 그 예측이 옳았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꿀을 그 대롱 끝에다가 거기다 만들고 있는 이 앙그레쿰 세스키피달레라는 꽃은 그 크산토판 박각시나방이라는 이 나방이 없으면 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각시나방은 꽃이
그 끝에 꿀을 감춰뒀기 때문에 그 긴 부리를 이용해서 꿀을 먹고, 꽃은 이 박각신화방을 이용해서 자기 번식을 이루고,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른바 공생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달리 이야기하면 함께 진화한 그런 우리 생명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이 꽃에서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곁에 있는 모든 꽃들도, 모든 생명들도 다 공진화와 공생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어떤 꽃이 핀다 그러면 그 꽃에는 누가 모여드냐? 그럼 온갖 벌나비가 모여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벌나비가 모여드는 게 아니라 그 꽃이 특별히 불러들이는 짝이 있습니다. 예, 물론 짝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식물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제가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국화 종류의 꽃들은 정말 온갖 벌나비가 다 모입니다. 예, 하지만 국화 외에 대부분의 꽃들은 거기에 찾아오는 애만 찾아와요. 예, 예를 들면 우리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한겨울에도 꽃은 피잖아요. 예,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겨울에 피는 꽃 그러면 이름에도 겨울 동자가 들어가 있는 동백나무가 겨울에 꽃을 피는 거죠. 겨울에 꽃을 피우는데 그럼 그 꽃에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꽃에는 온갖 벌나비가 모여든다 그랬잖아요. 겨울에 동백나무 꽃이 폈습니다. 온갖 벌나비가 어디 있어요, 그 시간에. 겨울에는 온갖 벌나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백나무는 누구를 불러들이냐면, 동백나무는 그 동백나무 숲에 살아가는, 서식하는 텃새인 동박새라는 새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동백나무 꽃 안에는 동박새가 좋아하는 꽃밭과 동박새가 좋아하는 꿀,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 향기를 멀리 풍기고, 그 다음에 동박새의 눈에 잘 드는 큼지막한 동백나무 꽃을 피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백나무 꽃과 얘네들이 같이 만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 또 보태자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날씨가 추우면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동백나무는 꽃은 피었는데 동박새에게 이게 내가 꽃이 폈다라고 신호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동박새가 움직이지 않고 움츠러들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얘는 자기를 더 크게 키우는 거예요. 더 화려하게. 아주 먼 곳에서도 눈에 띌 정도로 화려하고 붉게 꽃을 피우면, 그러면 혹시라도 움츠러든 동박새가 내가 여기서 피었다는 걸 보지 않을까? 그러고 자기를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게 자신의 꽃을 피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일수록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더 크고 더 뚜렷해야만 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이 기울어든 어떤 조건에 맞춰서 살아간다라는 게 이 꽃들의 공생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겨울에 피는 꽃 얘기하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꽃인데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곳곳에서 많이 키우시는 모양이던데요. 중국에서 들어온 나무 중에 남매라는 그런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이 피어나는 것도 추운 겨울이에요. 12월 돼야 피어납니다. 12월에 피어나서 얘는 꽃잎이 좀 작아요. 꽃잎이 작았고 가늘고 작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잘 눈에 안 띕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남매꽃이 핀 거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놓칠 수가 없어요. 왜 놓칠 수가 없냐면 향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남매꽃이 있는 이 숲을 지나갈 때에는 내가 남매를 찾아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지 않아도 이 강한 향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저절로 향기를 맡으니 남매꽃이 피었구나. 그리고 찾아가 보면 어김없이 남매꽃이 피어 있는데요. 이 남매꽃을 이 12월부터 찾아오는 매개 곤충은 등해 종류가 찾아옵니다. 등해는 파리과겠죠. 근데 등해는 겨울에도 활동을 합니다. 겨울에도 활동하는 몇 안 되는 곤충인데, 사실 아무리 겨울에 활동한다 하더라도 얘네들의 활동성이 약해요. 겨울이다 보니까 개체수도 많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매는 꽃을 피우고 자기의 존재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강한 향기를 품은 거예요. 여기 재밌는 얘기가 또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 번은 그날은 남매를 마음 먹고 찾아갔어요.
마음 먹고 야 오늘은 이 남매 향기를 좀 맡아야지, 사진도 찍어야지. 그리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날 남매 가까이 갔는데 딴 때 같으면 그 옆에 길을 지나갈 때 이미 향기를 맡을 수 있었는데 그날은 남매 꽃 바로 앞에까지 갔는데도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아,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딱 그러고 있는데 그날은 알고 봤더니 어떤 날이었냐면 한방눈이 예고돼 있던 날입니다. 그 한방눈하고 남매꽃하고 향기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눈이 내린다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해가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날씨가 추우면 이런 개체수도 적고 활동성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꽃이 벌써 아는 거예요. 예. 이 꽃이 아는 게 뭐냐면 지금 향기가 이 향기를 아무리 내가 내봐야 등해가 찾아오기에는 쉽지 않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 향기라는 건 뭐예요? 향기라는 거는 평소에 향기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지 않아도 되는데 등해한테 이 향기를 보내서 등해를 유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의 에너지를 써서 만드는 건데 그 에너지를 써서 향기를 만들어 봤자 등해가 오지 않는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남매는 그렇게 한방눈이 예고된 날 같은 경우에는 향기를 뿜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남매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매만 그렇지 않고 봄, 여름에 피는 꽃들도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주변에서 한번 관찰해 보세요. 물론 아파트 베란다에서 피우는 경우에는 좀 다른데요. 그게 아니라 이 도심에 있는 저 숲이나 이런 데 가로수나 이런 데서 피는 꽃들도 평소에 향기가 짙게 나는 거였다 하더라도 만약에 비가 심하게 오는 날 같은 경우에 그 나무 가까이 가서 한번 향기를 한번 맡아보세요. 향기가 나는가? 안 납니다. 대부분. 그건 뭐냐면 비 오는 날은 벌나비도 찾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나무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생존 전략인지 알면 알수록 정말 감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꽃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찰스 다윈에게 생명의 비밀, 공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풀 실마리를 제공했던 앙그레큼 세스키 피달레와 그다음에 동백나무꽃, 뭐 그다음에 남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나무의 공생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의 꽃, 하나의 생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경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런 생명의 공생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이토록 아름다운 생명 세계는 모든 생명들의 간절한 사랑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나무와 숲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